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책임지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요.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양태정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현재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제 사실 이거는 그냥 개별 사건 하나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까지 그 야당이나 특히 검사들이 저는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결국 항소 포기를 하지 않은 것이 무슨 정치적 외압에 의한 찍어 누르기 아니라는 이런 의심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 그 피고인들에 대해서 2명이나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절차를 거쳐서 결국 이제 검찰총장 그 대검이 결국 이제 항소 포기를 그 지휘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이거를 특정 수사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느니 아니면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는지 그런 사실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을 그 검찰이 존중을 해서 항소 포기하지 않은 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건지 전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항소 포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이고 있는 입장 같은 것은요. 저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음에 앵커께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반발 역시 확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국민들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항소 포기라는 것이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예외적인 상황을 만듦으로써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지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판결문 안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400여 차례가 나오고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선택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라는 생각을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노 대행의 거취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노만석 대행이 오늘 같이 중요한 날 이제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언론과의 인터뷰, 전화 인터뷰는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만약 지금 이 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제대로 된 절차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항소 포기가 맞다는 결정을 한 거라면 전 떳떳하게 국회에 출석을 하든 검찰청에 출근을 해서 이거는 정당하게 절차 원칙대로 항소 포기를 한 거다. 그렇게 좀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진 않고 언론과의 전화에서 무슨 이게 법무부의 눈치나 용산의 눈치를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이거야말로 정치검찰, 정치검사의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건으로 노만석 대행이 사퇴해야 된다까지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대행의 거취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와 함께 대행까지 좀 물러나게 된다면 이런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은 검찰총장을 정식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한 명을 쓰고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 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차원의 이야기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노 대행은 법무부 차관과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측에서는 좀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을 신중하게 검토하라 이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상황을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가지고서는 그대로 사퇴를 할 것인지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밝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이 직무대행까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일파만파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 측에서 법무부 측에서만 끝나는 것인가? 보통 이런 사건들은 민정수석실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비서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들 출신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노대행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면 어디까지 밝힐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신중하게 하라 이런 이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의견 전달인 건지 수사를 지휘한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맞습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뭐 압박을 했거나 아니 서면으로 무슨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한 것은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라. 이거는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거든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 검찰총장이 대행이죠. 그러니까 대행이 과연 외압을 받았든지 아니 수사지휘권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뭐 이걸 압박을 받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노대행이 분명히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신이 판단하에 항소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음에도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같은 발언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결국 민주당 측에서는 노대행의 사퇴로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서면 지휘가 있어야 되고 또 관련 위원회들이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냥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라는 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할 것인가. 그 뒤에 있는 대통령실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받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 비서관들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고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만약에 신중하게 검토하라. 정말로 저 말이 하나가 다였다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뭐 긴급 현안 질의,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조차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라는 논란까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를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직접 지휘나 개입은 어렵고요.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따지면 이 사건의 경우도 사실 법무부 장관이 마음을 먹었으면 노만석 총장 대행한테 직접 지휘권을 행사를 못할 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평소의 소신이나 원칙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명백히 밝혔고요.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총장 대행과 뭐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 사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노만석 대행이 전 발언이 자꾸 이게 불분명하게 하는데 뭐 차가 아닌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장관한테 구체적인 압박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또 스스로 본인이 용산이라는 건 법무부의 눈치를 살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만약 본인이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밝히고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의 책임하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왜 그 말을 못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법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수사팀에서는 만장일치로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항소를 하기 위한 서류도 이미 다 갖춰놓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과 지금 법무부 측에서는 그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그 판단을 하게 된 연유
여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아우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좀 빗대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왜 검찰에서 직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검찰 측에서 유사한 예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습니다만 보석이라든지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규정은 있지만 만약에 검찰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직시 항고를 했을 때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직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예도 없는 거예요. 유사한 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검토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대행에 대해서만 책임지라는 등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의 반발을 넘어서서 국민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결국 문제는 이 항소 포기가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부분을 두고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관행적으로 뭐 검찰이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대법원까지 몇 년간 재판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를 했고 실제 법무부나 검찰 내부 규정도 그 구형량보다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보통 항소나 상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은 실제로 구형량보다 높은 형, 1년이나 높은 형이 2명이나 선고된 네네.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검찰이라는 한정된 국가 인력을 이 사건에 투입을 함으로써 뭐 최소 몇 년간 몇 명이 여기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수사 역량을 조정을 하고 또 실제로 얻을 수 있고 처벌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뭐 피해, 범죄 수익 환수 이런 부분은 사실 민사소송이라든가 지금 성남시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가압류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추징금 문제는 이따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지금 뭐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이 대장동 사건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7,800억 원 정도의 액수를 검찰에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정된 것은 한 480억 정도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서 피고인들은 다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를 해서 최악의 경우가 1심과 똑같은 형이 나오는 것. 그게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한 4년에서 8년 정도 살고 나오면은 그 수천억 원의 수익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공한 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고인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민사소송에 대해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1년 넘게 첫 번째 변론기일도 잡히고 있지 않아요. 이게 소송은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입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수천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실상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는 네네. 상황인데 지금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범죄액을 다시 특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남시 입장에서도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법무부 장관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범죄 수익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다투면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 장관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또 1심 재판부도 판결에서 대통령과 연관성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는데 일각에서는 좀 결국 연결된 흐름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일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이죠. 물론 다만 이제 헌법 64조에서 84조에서 정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일 자체는 추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번 1심 판결에서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하는 야당에서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대장동 이런 개발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명확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 이런 유착 관계인지를 알 수 없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대장동 건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고요. 오히려 이걸 사실 항소는 어차피 피고인들이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은 되겠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증인신문도 하고 사실관계 다투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더 다툴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이런 나욱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검사가 오히려 배를 가르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자녀 사진을 보여주는 등 굉장히 거의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걸로 수사를 해서 허위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런 정황이라든가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그 강압수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욱 변호사가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재판부에서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남욱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정진상 재판에서의 진술이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서 기소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잠깐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입니다. 뇌물죄라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받은 것은 없거든요. 지금 판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임죄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냥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정도에서 마무리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거죠. 이게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는 본인이 다 설계를 했다.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형태로도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성남시 수뇌부도 시장과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예를 보면은 수뇌부라는 것은 시장과 그 측근들, 최측근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예외적인 항소 포기 사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빌드업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추징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하냐, 이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잠시 이 추징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민사소송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고가 이제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관계가 1심 형사재판 그리고 또 2심도 진행이 되겠죠. 그런 형사재판이나 판결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거의 낱낱이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 판결문을 이제 주요 근거로 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 보통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에서 추징금으로 인정되는 그 부분과 민사에서 이게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동이 인정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형사가 훨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벌이라든가 사실상 징벌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사에서 불법이라고 되더라도 형사에서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사가 굉장히 장기화될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미 사실관계는 형사에서 다 다뤄졌고 그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거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에서 이미 밝힌 그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정상적인 개발했으면 가져가실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환수가 아마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 네. 또 이제 오늘 신상진 성남시장께서 뭐 즉각 가압류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김만배나 이런 일당들이 이 돈을 갖고 뭐 이제 날르고 뭐 범죄 수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론하실 것 네,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성남시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검찰조차도 4년 동안의 재판을 하면서 특정을 하지 못했는데 성남시에서 아무리 뭐 변호사들을 많이 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항소심에서 검찰이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이번에 무죄가 나온 부분, 네네.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수사하고 있었던 검사들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만장일치로 항소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서류도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사실 국민들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팀의 의견을 누르고 지도부에서 이런 형태로 강압적으로 포기를 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정치권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친윤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이다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서로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뭐 모든 검사 그리고 뭐 이런 수사에 참여를 하고 뭐 사실상 뭐 이런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 모두가 다 뭐 친윤 검사다라고 프레임 씌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검사의 대부분, 특히나 지금 또 조용히 묵묵히 민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검사님들 존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 검사도 결국에 행정부 공무원인데 어쨌든 그 수뇌부에서 그 법과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항명을 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집단 항명은 검찰 외에는 사실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떤 공무원 조직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일종의 항명 내지는 정치적인 이런 액션은 얼마 전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본인 그 검찰의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그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검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게 한 것은 지도부라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그렇다면 검사들은 그렇게 포기를 시킨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런 쪽에서는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국민들과 검사들을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서 어제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처럼 구형보다 실제로는 형이 조금 더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죄 부분이라든지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식적인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다 이런 형태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특히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강백신 검사 이분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역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방송 시작을 할 때 법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끝으로 성남시의 반응도 짚어보면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 명제부를 준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성남시에서는 그럼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대장동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그 성남시, 정확히 말하면 성남 이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예. 그 도시개발공사가 원래대로 정상적인 이제 개발 조건이었으면 얻었어야 될 이익을 이 개발업자들 민간이 너무나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피해를 얻은 거거든요.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 형사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밝혀지고 드러났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야 될 이익, 정상적이라면 누렸어야 될 이익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업자들이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되지 못한 부분은 어서 가압류를 하고 그리고 민사소송도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금액을 이제 몇천억, 2천억 이상으로 이제 증액시켜갖고 아마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뭐 징역 살고 나오면은 바로 이 수익을 갖고 뭐 재벌처럼 사는 이런 일은 없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오늘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액션을 취하겠다고 한 것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항소 포기를 한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성남시의 민사소송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을 해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입증을 같이 좀 해줬어야 하는 검찰 측에서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남시 측에서 이 소송을 크게 승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국에는 이 대장동 일당이 유죄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이 당륜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내가 다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판결이 나오고 이들의 문제점이 다 불법으로서 인정이 됐다면 범죄 수익액에 대해서는 특정이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적어도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부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은 오히려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이런 형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역풍이 올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양태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